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현 상황을 보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타이밍의 문제인지 혹은 무조건 코로나가 다 잘못한 것인지, 어쨌든 픽사가 선보인 최근의 애니메이션들 소울, 루카에 이어 메이의 새빨간 비밀마저도 극장 개봉을 못하고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이 한창 기승이라는 이유로 개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되지 않던 시절에는 소울과 루카를 극장에서 볼 수 있었지만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우리나라에서 디즈니 플러스 단독 공개입니다. 이런 현상에 저는 여전히 반갑지가 않습니다. 저는 소울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고 역대급 픽사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소울을 꼽는 걸 주저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영화관에서 소울을 봤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온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관 천양론자로서 영화관에서 불이 꺼지는 순간에 벌어지는 마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TV로 혹은 컴퓨터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OTT 플랫폼 경쟁 시대에는 역시 달가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디즈니 플러스를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픽사에서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디즈니 플러스로 직행시키는 데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디즈니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놀랍도록 좋은 작품입니다. 물론 소울 같은 작품에 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에 가족이 함께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픽사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볼만한 가치는 있죠.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특별히 리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밝고 유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메이의 모습, 그리고 메이가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오프닝 시퀀스는 압권입니다. 10대 초반 소녀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2000년대 초반의 캐나다 토론토라는 시대 상황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이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 다마고치를 키우고 2000년대 초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이돌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은 정겹기까지 합니다. 메이린 리, 메이는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 우등생이면서 동시에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과 죽고 못 사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메이의 친구들은 미리엄, 프리아, 에비인데 이 중 에비는 한국어로 화를 내고 있다가 메이를 발견하는 진풍경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의 구성만 봐도 이 애니메이션이 뭘 지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미리엄은 그렇다 치고 일단 메이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프리아는 인도계 캐나다인, 에비는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인종도 그렇고 대부분 아시아계로 구성된 친구들이죠. 그리고 사건은 벌어집니다. 메이는 친구들이 보여준 17살의 점원 데번을 보여주는데 막상 메이는 데번에게 큰 인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포타운이라는 아이돌에게 푹 빠진 메이에게 데번은 그저 노숙자처럼 보일 따름이죠. 그리고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데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런 남자애를 좋아할까 하며 데번을 그려보다가 갑작스러운 사랑의 감정이 휘몰아치고 메이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데번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한 낙서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이 시기의 여자애들은 종종 이러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시기의 남자애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기행을 일삼긴 하니 마찬가지로군요. 문제는 그 낙서를 엄마가 발견했고 엄마는 데번을 찾아가 낙서를 보여주면서 네가 우리 딸을 건드렸냐면서 화를 내고 메이는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메이는 악몽을 꾸는데 메이는 레서 판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내가 괴물이 되어 있었다.
디즈니 픽사다운 상상력이죠. 귀엽고 거대한 레서 판다가 된 메이는 당황해서 화장실에 숨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메이의 엄마는 날카롭게 반응하는 메이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내 메이가 생리를 시작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죠. 메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정을 찾으면 레서 판다에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메이는 일단 학교에 가기로 합니다. 머리가 빨갛게 변한 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메이를 그냥 둘 수 없었고 결국 학교에 생리대를 건네주러 옵니다.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던 메이는 다시 레서 판다로 변하고 거리를 부수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집으로 겨우 돌아가게 되죠. 여기에서 영화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레서 판다로 변한 메이는 스스로의 공격성을 제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메이의 엄마는 더욱 놀라고 메이를 어떻게든 잘 보호해서 붉은 달이 뜨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판다를 봉인하는 의식을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메이가 판다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메이의 외가에서 내려오는 전통 때문입니다. 영화의 소개로 보면 아마 명나라 시절로 보이는데 이 시절에 남자들은 전쟁에 나섰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판다 신에게 힘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결과 메이의 선조 선인은 거대한 레서 판다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자신도 지킬 수 있었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성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표출하는 공격성이 외면화되어 나타난 모습이 바로 지금 메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지극히 안전해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는 조금쯤 불편해진 거죠. 하지만 문제는 2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메이는 되도록 안정을 취하며 판다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의 야수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만 주도권을 야수에게 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이는 방도 바뀌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라는 말이 사춘기 소녀에게 쉬울 리가 없죠. 메이는 점차 자신의 야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화는 또 하나의 해법을 마련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메이의 친구들이죠. 메이는 집에 찾아온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포타운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이걸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판다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자재로 판다 변신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대목에서 감탄했습니다. 귀엽고 복실복실한 이 판다의 모습은 사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여성들의 간절한 기원이 담긴 것이었고 내면의 야성과 공격성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춘기의 성향에 그대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때로 자신의 공격성이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습니다. 영화는 이걸 판다 변신으로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사춘기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친구들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거의 정신적으로 의존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 자신의 자아가 성인들처럼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단도 의존도 모두 친구들을 통해서 하게 되죠. 제가 학생들과 면담을 자주 하던 강사 시절에 가장 많이 온 상담 요청은 절대 학업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엄마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많은 고민 상담이 바로 친구와의 관계였습니다. 이 둘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훨씬 적은 빈도로 이성 친구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업은 글쎄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를 굳이 학원 강사와 상담하려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담은 어차피 학원 들어올 때부터 하는 거고 무슨 마이클 조던도 아닌데 매일같이 성적 고민을 하는 아이들은 없죠. 하루 종일 성적만 생각하는 아이들은 고민이 생길 때 공부로 해결하려고 하지 상담으로 시간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일천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고 결코 일반화할 수 없지만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결국 메이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메이의 판다 변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메이의 또 다른 모습인 셈인데요. 메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들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메이의 판다 모습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픽사다운 태도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모습, 타인과는 다른 모습이 내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돌출해서 보이는 것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내 약점을, 내 특징을, 내 개성을 아이들은 이상함으로 볼 수 있고 이상하다는 건 소외된다는 뜻이니까 절대적으로 숨기고 싶습니다. 사춘기라면 그렇죠. 메이에게는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른 모습을 아이들이 사랑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메이의 고통은 해결됩니다. 메이는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메이가 나중에 판다를 봉인하는 걸 거부하는 것도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전부 긍정하자는, 말하자면 서구식 가치관과 융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메이는 이제 친구들과 포타운만 보면 됩니다. 포타운을 보기 위해서 엄마에게 포타운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은 귀여웠습니다. 아마 저 시절에 아이돌 음악에 빠져서 팬으로 지내본 사람들이라면 메이의 마음이 10분 이해될 겁니다. CD를 사고 그 안에 있는 가사집이나 사진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련 굿즈도 사고 공연 한번 보러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공책 가득 가사며 사진이며 글귀며 꾸미기에 전념하던, 이런 이야기를 더 하는 건 사춘기를 지난 많은 분들께는 좀 수치스러울 수 있겠군요. 하지만 좀 부끄러워도 어떻습니까? 누구나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고 그게 또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것인데요. 메이가 돈을 모으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만 메이의 할머니가 나타나고 메이가 자유롭게 판다로 변한다는 것이 엄마에게 들키고 또 포타운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좌절되면서 갈등은 커집니다. 화를 내는 메이의 엄마 앞에서 메이는 친구들의 편을 들기보다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걸 선택했고 친구들과는 갈라서게 됩니다. 역시 이 나이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존재이자 벽이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 엄마니까요. 어쩜 그렇게 나를 몰라주고 어쩜 그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가로막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그 시절 아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참 얄궂은 관계죠. 특히 모녀 관계는 남자인 저로서는 감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메이는 결국 포타운을 포기할 수 없었고 밤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서 포타운을 보러 갑니다.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아이돌, 친구들과 꾼 꿈, 그 모든 것이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고, 포타운 노래 좀 듣고 망상에 빠진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막는 것도 우습죠. 하지만 메이의 엄마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거대 판다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전부 다 재밌었습니다. 메이의 엄마만 거대하게 나오는 것도 저는 메이의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엄마의 반대, 엄마의 결정이 아이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거대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엄마의 세계에서도 엄마가 한때는 딸이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걸 영화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판다가 다마고치에 들어가는 부분은 엄마와 메이의 세계가 겹쳐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물러서게 되었다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거기에 포타운의 표현도 저는 좋았습니다. 포타운이 나오는 순간에 2002년도를 바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K-팝을 많이 참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국뽕이 들어서가 아니라 21세기 아시아계 아이돌은 우리나라가 끝판왕이니까요. 게다가 포타운의 구성은 지극히 미국식이지만 포타운의 노래나 율동, 무대 매너, 하얀 옷, 평퍼짐한 바지가 전형적인 2000년대 초반 K-아이돌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BTS가 지닌 세련됨과는 전혀 다른 정감 가는 모습. H.O.T와 잭스키스가 세상을 양분하던 시대를 보는 것 같더군요. 결국은 판다입니다. 판다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기 때문에, 특히나 메이 판다는 귀여움이 넘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마스코트도 되었죠. 전부 긍정적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내가 약점이라 생각한 나의 개성을 오히려 사랑받게 되면서 자신의 자아가 공고해진다는 진행도 좋고요. 거기에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나왔던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메이의 말. 메이의 말은 틀렸지만 어쨌든 메이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메이의 부모 세대는 중국에서 살다가 넘어왔고 그래서 중국의 방식과 아시아계의 전통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시안으로서 미국에, 캐나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을 숨기고 봉인해야 했을 겁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야만 하는 이민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이는 달랐습니다. 메이는 스스로를 긍정합니다. 아시아계 캐나다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메이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영화는 바로 그런 인식의 변화,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 세대에서는 계승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메이 세대에서는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컨트롤하는 방법, 다시 말해 세상과 융화하는 방법도 메이 세대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메이를 통해서 영화는 과거 세대와의 갈등도 봉합하고 외부 세계와의 융합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춘기의 강렬한 똘끼와 에너지, 성장, 어두움을 전부 담아냈죠. 메이의 엄마를 구하기 위해 진심 어린 노래가 필요했을 때 포타운이 노래를 불러준 것도 저는 참 귀여웠습니다. 정감 가고 즐겁고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면서도 아시아계 사람들의 특징과 갈등,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전부 드러난 훌륭한 구성.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명백한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좋고 2000년대 초반 지금 엄마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기에도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묘하게 아시아 느낌입니다. 감독의 전작인 바오 역시 좋았죠. 바오는 7분 정도 되는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다 큰 아들이 집을 떠나고 슬퍼진 엄마가 먹던 만두에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다시 엄마 노릇을 하고 만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만 엄마는 다시 한번 영원히 작고 귀여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빵을 먹는 장면이 퍽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짧은 단편에 이토록 울림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대단했죠. 그 바우에서 볼 수 있었던 아시아의 느낌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판다로 마구 변하면서 날아가는 메이는 마치 마법소녀 같고 이 마법소녀는 아니지만 아무튼 판다의 모습은 토토로나 람마에서 나오는 커다란 동물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끔 커다랗게 일본식으로 나오는 눈동자 표현이라든지 일본 만화식의 과장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픽사에서 가장 아시아 느낌이 많이 나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경은 캐나다인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작품이네요. 라이나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